백악관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단순한 논란 수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단 한 줄의 글에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됐고 미 대통령 집무실 뒤편에선 국가 비상사태급 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철강과 자동차에 25%라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을 받아내고도 왜 한국에 뒤통수를 친 걸까요?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위협이 발표된 직후 한국의 주식시장은 오히려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경악할 때 한국은 이미 트럼프의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하고 역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한국이 쥐고 있는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트럼프를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소름 돋는 전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국을 향한 관세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나중에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예요. 첫 번째 칼날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이었습니다. 2025년 2월에 트럼프가 1기 때 만들어놨던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걸 다시 꺼내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특정 품목의 관세를 때릴 수 있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트럼프는 이 법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사실 한국이 예외 취급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쿼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정 물량까지는 관세 없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고 그 물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완전히 관세를 면제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은 트여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2025년 3월 12일에 이 예외 조항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 대해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를 적용하겠다. 예외는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국한테 실제로 얼마나 큰 타격인지 숫자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이 미국한테 수출한 철강 물량이 255만 톤이나 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하는 철강 물량 중에서 네 번째로 많은 양이에요. 후판이라고 하는 두꺼운 철판, 자동차 만들 때 쓰는 고급 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건설 현장에서 쓰는 철근까지 미국 제조업 현장 곳곳에 한국산 철강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25%라는 관세가 붙어버리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같은 한국 철강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확 떨어지니까 미국 바이어들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산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이 조치가 공식 발표됐을 때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성명 같은 게 나올 줄 알았어요. 외교부 장관이 나와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든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긴급 대응책을 발표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을 예상했던 거죠. 근데 의외로 한국 쪽은 엄청 조용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 번째 칼날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칼날은 자동차하고 의약품이었어요. 2025년 여름에 한국하고 미국 정상들 사이에서 아주 큰 규모의 합의가 하나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이 미국에다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반도체 공장 짓는데 얼마, 조선산업 협력하는데 얼마, 배터리 생산시설 만드는데 얼마, 방위산업 협력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다 합치니까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 거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일자리가 수십만 개 걸린 엄청난 딜이었어요.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산 제품들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윈윈 거래였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국 국회 쪽에서 터졌어요. 이 합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려면 한국 국회에서 비준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이 비준이 자꾸 지연되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 관련 조항이 국내법이랑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든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국회에서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트럼프 성격 다들 아시잖아요. 기다리는 걸 세상에서 제일 못 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속한 대로 관세를 낮춰줬는데
한국은 대체 왜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제때 안 하는 거야? 이러면서 속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기다가 진짜로 기름을 확 부어버린 게 바로 쿠팡 문제였습니다. 쿠팡이라는 회사 다들 아시죠? 한국에서 제일 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데 이 회사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디지털 플랫폼 규제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법인데 쿠팡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이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한국 정부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을 일부러 노리고 있는 거다. 디지털 규제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을 공격하려는 거다. 이러면서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죠. 쿠팡 측에서는 워싱턴에다가 로비를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공화당 법사위원회까지 움직여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비슷한 것까지 나올 정도였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진짜 황당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조사하는 건데 남의 나라 의회가 왜 거기다 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느냐, 이건 명백한 주권 침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한테 그런 논리는 절대 안 통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면 그건 공정한 거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면 그건 차별이에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2026년 1월 26일 새벽에 트럼프가 SNS에다가 그 유명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의약품에 대해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 이렇게요. 표면적인 명분은 한국 국회가 합의 내용을 제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였어요. 근데 실제 속내는 뭐였냐면요. 쿠팡 조사 당장 멈춰라. 미국 기업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약속한 돈 빨리 내놔라. 이거였던 겁니다. 저는 이 두 개의 칼날이 동시에 한국을 향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완전히 코너에 몰렸구나. 철강 쪽에서 한 방 맞고 자동차 쪽에서 또 한 방 맞고 게다가 3,500억 달러라는 투자까지 약속해 놓은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대체 어디로 빠지겠어요? 우리가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개의 칼날에는 트럼프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함정의 존재를 우리보다 먼저 알아챈 건 다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3,500억 달러라는 숫자가 실제로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마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의 GDP가 대략 27조 달러 정도 되는데요. 3,500억 달러면 그 중에서 약 1.3%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1.3%라고 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죠. 이걸 한국 GDP로 환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국 GDP의 거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거든요. 한 나라 경제 규모의 5분의 1에 달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 돈이 실제로 미국 땅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일단 일자리가 수십만 개 단위로 새로 생겨납니다. 반도체 공장이 하나 올라가면 거기서 일할 엔지니어들이 필요하잖아요. 장비를 설치하고 관리할 기술자들이 필요하고 생산된 제품을 운송할 물류 인력이 필요하고 공장 운영을 지원할 행정 인력까지 필요해요. 그리고 큰 공장이 하나 들어서면 그 주변으로 협력업체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오거든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점심 먹을 식당이 필요해지고 퇴근하고 장 볼 마트가 필요해지고 그 직원들 자녀가 다닐 학교가 필요해지고 지역 경제 전체가 공장 하나를 중심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트럼프한테 이 3,500억 달러는 그냥 단순한 돈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줄이나 다름없었어요. 2025년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 합의 내용이 공식 발표됐을 때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건 역대 최고의 딜이다. 지금까지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일을 내가 해냈다. 이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역사적인 승리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엄청나게 쏟아냈어요. 솔직히 저도 그때는 인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한테서 이 정도 규모의 투자 약속을 끌어낸 건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협상 성과라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어요.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함정이 슬슬 시작됐습니다. 트럼프가 이 3,500억 달러라는 돈을 마치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는 아직 한 푼도 미국 땅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는데도요. 합의서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집행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공장 지을 부지를 선정해야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연방 정부랑 주 정부에서 각종 인허가를 다 통과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설비를 해외에서 발주해서 들여와야 하고 빨라야 몇 년 제대로 하려면 10년 가까이 걸리는 대형 프로젝트들이에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다리는 걸 정말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합의서에 사인했으면 돈이 당장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야? 한국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준다고? 그럼 그건 약속을 어기겠다는 소리잖아. 이러면서 점점 조바심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2026년 1월에 한국의 부총리가 기자들 앞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환율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당장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이 그대로 트럼프 귀에 들어간 거예요. 뭐라고? 200억 달러가 당장은 어렵다고? 트럼프는 이 말을 완전한 배신 행위로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야. 국회에서 비준도 질질 끌면서 안 해주고 투자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미루고 애초에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린 거죠. 그래서 25% 관세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탁 꺼내놓은 겁니다. 이건 협박이에요. 전형적인 트럼프 스타일의 고압적인 압박 전술이에요. 솔직히 저는 이 전술이 먹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해버린 상태잖아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랑 관계가 틀어지면 손해보는 건 결국 한국 쪽이에요. 미국 시장을 잃어버리면 한국이 만든 반도체를 대체 어디다 팔 건데요? 배터리는요? 자동차는요? 한국이 완전히 을의 위치에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 미국이 확실한 갑이고 한국은 을이고 결국에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완전히 놓치고 있었어요. 3,500억 달러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은 한국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트럼프한테도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었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어쩌면 트럼프 쪽이 더 급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냐고요? 트럼프가 바로 그 시점에 미국 국내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에 몰려 있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2025년 7월 이후로 이민단속국, 영어로 ICE라고 하죠. 거기 소속 연방 요원들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무려 16건이나 터졌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인 사망 사건도 있었어요. 특히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미국 시민권자 2명이 ICE 요원한테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게 미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아무리 불법 이민자 단속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심지어 전미총기협회까지 나서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전미총기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아시죠? 트럼프의 핵심 지지 기반이에요. 그 사람들까지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트럼프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예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정조준해서 ICE 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공세를 펴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는 어떻게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하고 시끄러울 때 정치인들이 제일 먼저 쓰는 수가 뭔지 아세요? 외부의 적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 시선을 바깥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한국을 세게 두들기면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국제 무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통령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한국을 압박해서 3,500억 달러 투자금을 빨리 끌어내는 거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완벽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한국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무릎을 꿇고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요. 트럼프가 25% 관세 인상을 공식 발표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한국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이 안 빠졌어요. 안 빠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5,100선을 찍었어요.
분명히 엄청난 악재인데 대체 왜 시장이 올라가는 거지? 저는 혹시나 싶어서 현대자동차 주가도 따로 확인해 봤어요. 자동차 관세가 25%로 확 올라간다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회사가 현대차잖아요. 근데 장 초반에 살짝 밀리는가 싶더니 금방 회복해서 결국 거의 전날과 똑같은 가격으로 장을 마감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서 한국 증권사들이 그날 아침에 발행한 리포트들을 급하게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그날 리포트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타코 트레이드. 타코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트럼프가 치킨 아웃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크게 한번 질러놓고 상대방 반응이 예상보다 안 좋거나 역풍이 불면 슬그머니 한 발 빼는 패턴을 말하는 거죠. 한국 금융시장은 트럼프라는 사람을 이미 완전히 학습해버린 거예요. 저 협박 어차피 진짜 아니야. 크게 소리만 지르고 결국에는 안 할 거야. 지금까지 항상 그래왔잖아. 시장이 트럼프를 전혀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돈이 걸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로 상황이 위험하다 싶으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그 투자자들이 도망을 안 갔어요. 오히려 그날 한국 주식을 더 사들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는 건가? 그리고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느꼈던 그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전혀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다고 믿었던 협상 테이블의 균형추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국한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카드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미국 대법원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던 어떤 재판이었어요. 사실 트럼프가 한국을 타깃으로 삼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점에 미국이 관세로 압박할 수 있는 나라들을 쭉 리스트업해서 살펴보면 한국 말고는 딱히 건드릴 데가 없었거든요. 일단 유럽연합, EU부터 볼게요. EU는 그 당시에 그린딜이라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랑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 EU를 건드리면 자기 지지 기반인 텍사스나 오클라호마 같은 에너지 산업주들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EU는 미국이 뭐라고 하면 바로 보복관세로 맞받아치는데 거리낌이 없는 곳이에요. 건드렸다가 괜히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 EU는 패스였어요. 그 다음에 일본을 한번 볼게요. 일본은 2월 8일에 총선을 앞두고 있었어요. 다카이시 총리가 지지율이 꽤 높은 상태였긴 했는데 야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선거를 코앞에 둔 나라를 자극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괜히 건드렸다가 반미 감정이 선거 이슈로 부각되면 오히려 미국의 우호적인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게다가 일본은 한국이랑 상황이 좀 달랐어요. 일본은 미국이랑 맺은 통상 조약 구조가 한국하고는 다르게 돼 있어서 투자 같은 걸 하려면 굳이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투자협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미국에 어디다 투자할지 구체적으로 물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일본한테 시비를 걸 명분 자체가 없었던 거죠. 대만은 어땠냐고요? 대만은 미국이랑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지 겨우 열흘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열흘 전에 악수하면서 잘 해보자고 해놓고 갑자기 돌아서서 관세 올린다고 하면 그건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잖아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로 찍히면 앞으로 다른 나라들이랑 협상할 때도 신뢰가 깨지니까 대만도 건드리기 어려웠어요. 그럼 남는 게 어디예요?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딱 좋은 타깃이었어요. 일단 국회에서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명분이 있었고 쿠팡 조사라는 빌미도 있었고 게다가 3,500억 달러라는 엄청난 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태라 도망갈 수도 없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때린 거예요. 근데요, 트럼프가 한국을 만만하게 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미국 정가에서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이 수시로 올라왔거든요.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고 여소야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이 묶여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어요. 불안정해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세게 밀어붙이면 쉽게 굴복할 거라고 본 거예요.
근데 트럼프가 몰랐던 게 있어요. 한국 정부가 왜 비준을 서두르지 않았는지를요. 그냥 국회가 느려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그 당시에 미국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대통령 권한으로 막 찍어 누르듯이 올리고 있는 관세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헌법상 관세를 매기는 건 원래 의회 권한이거든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이 나라 물건에는 몇 퍼센트 관세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232조니 뭐니 하면서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때리고 있었는데 이게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곧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건 위헌이다,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지금까지 매겨놓은 관세들이 전부 다 법적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이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대법원 판결 나오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데 왜 미국이 시키는 대로 허둥지둥 움직여요?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는데요. 알고 나니까 한국이 왜 그렇게 조용했는지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철강 관세 25% 때려도 대응 성명 하나 제대로 안 내고 자동차 관세 25% 협박해도 시장이 끄떡도 안 하고 한국은 우리 패를 다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한 바로 그 시점에 미국 국내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IC 총격 사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요. 근데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아리조나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터졌는데 이번에는 IC 요원이 쏜 총에 맞은 시민이 중환자실에 실려갔어요. SNS에 영상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무장도 안 한 일반 시민을 향해서 연방 요원이 총을 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린애를 인질 삼아서 부모를 앞에서 체포해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미국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민자 단속한다면서 왜 미국 시민을 쏘고 다니냐? 이게 자유의 나라에서 일어날 일이냐?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비판이 터져나왔어요. 트럼프가 가장 믿고 있던 텃밭에서 균열이 생긴 거예요. 민주당은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을 정조준해서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장관급 인사를 탄핵하려면 상원에서 3분의 2가 동의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은 낮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청문회가 열리고 자료 제출이 요구되고 그 과정이 전부 언론에 공개되잖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국내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밖에서라도 뭔가 보여줘야 했거든요. 내가 한국한테서 돈 받아냈다. 내가 해냈다. 나는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더 세게 밀어붙이려고 했는데요. 24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트럼프가 SNS에 25% 관세 인상 글을 올리고 나서 정확히 하루가 지났을 때 저는 아침 일찍 백악관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국 외교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이 좀 의외라고 하더라고요. 외교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언급은 쿠팡 사태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톤이 나오거든요. 외교적 수사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는. 근데 한국은 정면으로 받아친 거예요. 쿠팡이랑 관세는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쿠팡 조사 멈추라는 식으로 압박하지 마라.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같은 날 오전에 국무총리가 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회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는 공개가 안 됐는데요. 회담 끝나고 나서 양측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싸우러 만난 게 아니라 조율하러 만난 느낌이었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트럼프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협상해서 잘 해결하겠다.
24시간 전에 25% 관세로 협박하던 사람이 하루 만에 잘 해결하겠다라니요. 트럼프의 협상 패턴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박하고 완화하고 다시 재압박하고. 이번에는 협박 다음에 완화가 나온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한국이 뭔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트럼프가 역시 내가 이겼다 하면서 한 발 빠지거든요. 근데 한국은 양보를 안 했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쳤는데도 트럼프가 먼저 톤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이 상황을 분석해봤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트럼프가 제압박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일단 미국 국내 상황이 너무 어수선했잖아요. ICE 사건으로 지지율이 빠지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 카드 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여기서 한국이랑 싸움을 키우면 미국 언론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트럼프가 국내 문제에서 눈 돌리려고 동맹국 패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가 쏟아질 게 뻔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3,500억 달러요. 트럼프는 이 돈을 이미 자기 공약 이행의 핵심 성과로 내세워버린 상태였거든요. 내가 한국한테서 역대급 투자를 끌어냈다. 미국 일자리가 수십만 개 생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놨는데 만약에 한국이랑 관계가 틀어져서 이 투자가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한 말이 전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거죠. 한국은 이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3,500억 달러가 한국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오히려 트럼프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한국이 급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순간 힘의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구철 부총리가 200억 달러 당장은 어렵다 이렇게 말한 것도요. 저는 처음에 협상에서 밀리는 발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급하지 않다. 천천히 갈 수 있다. 너희가 우리를 밀어붙일수록 우리는 더 느리게 갈 거다. 이런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 재판이요. 한국은 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협박해도 대법원에서 관세가 위헌이라고 판결나면 그때부터는 미국이 불리해지거든요. 시간은 한국 편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서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3,500억 달러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는 무기인 동시에 우리 발목을 잡는 족쇄이기도 했어요. 한국이 이 돈을 안 주겠다고 하면 우리도 피해를 보는 구조였던 거죠. 상호 의존 관계였어요. 근데 한국은 이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던 것 같아요. 한국을 만만하게 봤으니까요. 트럼프가 잘 해결하겠다고 말한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증권사 리포트를 다시 찾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타코 트레이드 있잖아요. 그 리포트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트럼프의 관세 위협은 협상용 레버리지일 뿐 실제 이행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됨. 한국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학습했으며 과도한 반응은 불필요. 한국 시장은 트럼프를 완전히 간파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이 우리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20년 넘게 한미 통상 협상을 해오면서 한국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구나.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밀어붙이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의 협상 패턴을 기억하시죠? 협박, 완화, 그리고 재압박. 완화가 나왔으니 재압박이 올 차례였어요. 근데 한국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요. 트럼프가 잘 해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선 다음 날, 저는 워싱턴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뒤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우리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국이 왜 저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지, 시장은 왜 끄떡도 안 했는지, 그리고 트럼프는 왜 그렇게 빨리 말을 바꿨는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어요. 며칠 동안 자료를 뒤지다가 저는 아주 흥미로운 숫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의 한국 의존도였어요. 우리가 한국한테 반도체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잖아요. 삼성이랑 SK가 미국에 공장 짓게 하려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약 60% 이상이 한국산이에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데이터 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자동차 전자장비에 들어가는 메모리, 이런 것들 대부분이 삼성 아니면 SK 하이닉스 제품이라는 거죠. 만약에 한국이 이 물량을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IT 산업이 멈춰요. 아이폰 만들 수가 없어요. 테슬라 만들 수가 없어요. 아마존 데이터 센터 굴릴 수가 없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근데 우리 미국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거든요. 반도체가 어디서 오는지 관심들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공급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한국이 이걸 무기로 쓰지 않았던 이유는 동맹이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 카드를 꺼내지 않았던 거지. 카드가 없어서 안 꺼낸 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좀 섬뜩해졌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관세로 압박하고 있는데 한국이 진짜로 마음먹고 반격하면 우리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파고들어 보니까 자동차 쪽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팔리는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요. 이것도 한국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테슬라 배터리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상당 부분이 한국 기업들한테서 나와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만들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배터리를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자동차 관세 25%로 올린다고 협박했잖아요. 근데 그거 올리면 한국 자동차만 피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배터리 받아서 미국에서 전기차 만드는 미국 회사들도 피해를 봐요. 현대차 기아 때리려다가 테슬라까지 같이 맞는 거예요. 이건 트럼프가 생각 안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 생각했는데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반격 안 할 거라고 봤으니까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건 조선산업이었어요.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산업 협력도 요구하고 있거든요. 3,500억 달러 패키지 안에 포함돼 있어요. 왜 조선이 중요하냐고요? 미국 해군 함정이 노후화되고 있어요.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국 조선소들은 역량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오랫동안 민간 선박 시장을 중국이랑 한국한테 뺏기면서 기술력이랑 인력이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미국이 최신 구축함 만들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아세요? 한국 조선소에서 같은 급 배 만드는 시간에 2배 이상이 걸려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한테 조선기술 협력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한국 기술자들 보내주고 한국 설계 기술 공유해주고 같이 배 만들자고요. 이게 안보 문제거든요. 중국 해군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미국 해군이 배를 못 만들면 태평양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한국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저는 이 자료들을 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도 한국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 세 분야에서 한국이 빠지면 미국 경제랑 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는 거였어요. 한국이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로 협박해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거라는 걸 한국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미국도 같이 피해를 보니까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법원 재판 있잖아요. 이것도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카드였어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막 때리고 있는데 이게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송이 걸려 있었거든요.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권은 원래 의회 권한이에요.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예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거 위헌이라고 판결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때린 관세들이 전부 무효가 돼요. 한국 입장에서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미국이 시키는 대로 허둥지둥 움직일 이유가 없었던 거죠. 시간은 한국 편이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서로 엮여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이 구조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잘 해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트럼프의 협상 패턴을 너무 잘 알거든요.
협박하고 완화하고 그리고 다시 재압박하는 게 그 사람 스타일이에요. 완화가 나왔으니 다음은 재압박 차례라고 봤어요. 실제로 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 한국을 다시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 25%로 올린다고 했던 관세를 아직 공식적으로 철회한 건 아니거든요. 협상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을 뿐이지 위협 자체를 거둬들인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카드는 아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죠. 백악관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한쪽에서는 지금 한국을 더 세게 압박해서 빨리 3,500억 달러 투자를 받아내자는 거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난다는 거였어요. 저한테도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한국을 더 압박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은 카드를 들고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쪽에서 한국이 협력을 거부하면 우리도 타격이 큽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들었어요. 한국이 결국에는 굴복할 거라고 여전히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시도했어요. 공식적으로 관세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국한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쿠팡 조사 관련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경고를 계속 보냈고, 반도체 수출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 승인 절차를 좀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다는 뉘앙스를 흘렸어요. 직접적으로 때리지는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불편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근데요, 한국의 대응이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좀 흔들리거든요. 외교부에서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멘트가 나오고 정부 내부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언론에 나오고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담담하게 반응하더라고요.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력은 상호 존중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방적인 압박에는 일방적인 양보로 대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발언이 워싱턴에서 꽤 화제가 됐어요. 한국이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처음 본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보통 한국은 미국이 뭐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춰주는 편이었잖아요. 그게 동맹의 오랜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한국이 확실히 선을 긋고 있었어요. 저는 이때 한국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한국에 있는 옛날 동료들한테 연락을 해봤는데요. 들려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한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번 트럼프 관세 위협을 계기로 대미 협상 전략을 완전히 재정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요구하면 어느 정도 맞춰주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안 그러겠다는 거예요. 협력은 하되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겠다. 한국이 가진 카드가 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걸 바탕으로 대등한 협상을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빨리 자세를 바꿀 줄 몰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한국도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거든요. 경제 규모로 보면 세계 10위권이고 반도체랑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미국도 한국 없이는 힘든 상황이에요. 군사적으로도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에서 한국 같은 확실한 우방이 필요한 거잖아요. 한국이 이런 자기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미국한테 끌려가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필요한 관계라는 걸 한국이 깨달은 거죠. 그리고 이번 트럼프 관세 위협이 오히려 그걸 확인시켜준 계기가 된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는데도 결국 하루 만에 말을 바꿨잖아요. 그건 미국도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한국 내부에서는 이게 상당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한국 언론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요. 트럼프 관세 협박, 한국 시장은 왜 웃었나?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번 관세 위협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협박하면 주가가 떨어질 테고 어차피 진짜로 관세를 올리지는 못할 테니까.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트럼프 발표 다음 날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도 같은 판단을 한 거예요.
트럼프 위협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시장 전체가 트럼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씁쓸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발언을 시장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 됐구나 싶었어요. 그건 미국의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트럼프가 말을 너무 많이 바꾸니까 이제는 뭔가 발표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양측이 소년이 된 거죠. 백악관에서는 재압박을 계속 시도하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국내에서 IC 사건 여파가 계속되고 있었고 민주당의 탄핵 공세도 거세지고 있었고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랑 싸움을 키우면 트럼프가 국내 문제에서 눈 돌리려고 또 밖에서 싸움 건다는 비판이 쏟아질 게 뻔했어요. 결국 재압박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협박하고 완화했지만 재압박으로는 가지 못한 거예요. 패턴이 깨진 거죠. 그리고 패턴이 깨지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은 완전히 넘어갑니다. 이제 공은 한국 쪽에 가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협상의 결과가 결정되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상황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제압박이 좌절되면서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한국이 공격적으로 나올 차례였습니다. 근데 한국이 선택한 방식은 공격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영리한 방법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때리는 대신 미국을 끌어들이기로 한 거예요. 트럼프의 제압박이 좌절되고 나서 워싱턴 안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백악관 참모들 사이에서 한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의견이 갈라지고 있었고 트럼프 본인도 다음 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국 같은 나라는 공세로 전환하거든요. 미국이 약해진 틈을 타서 유리한 조건을 더 얻어내려고 밀어붙이는 게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저도 당연히 한국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의 대응은 우리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공격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영리한 방식의 협력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조용히 제안을 하나 보내왔어요. 반도체 분야에서 한미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거기에 더 깊숙이 참여하겠다는 제안이었어요. 삼성이랑 SK가 미국에 투자하는 건 이미 약속된 거고 거기에 추가로 핵심 기술 연구를 미국 연구기관이랑 공동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였어요. 미국 입장에서 이건 엄청나게 매력적인 제안이었어요. 왜냐면 반도체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 기술을 미국 기업들이랑 공유하겠다는 건데 미국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이 이 제안을 하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습니다. 관세 문제를 먼저 정리하자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언제 관세가 올라갈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언제 또 트위터에 글 올려서 25% 관세 협박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가 수십억 달러짜리 공장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관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를 먼저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투자랑 기술 협력을 확대하자는 거였어요. 이게 얼마나 영리한 제안인지 아세요? 한국이 미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걸 주겠다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 원하는 것도 얻어내는 구조예요. 미국은 반도체 기술 협력이랑 투자가 필요하고 한국은 관세 안정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패키지로 협상하자는 거죠. 윈윈 구조를 한국이 먼저 설계해서 제안한 거예요. 저는 이 제안 내용을 듣고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협상을 잘하게 됐지 싶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이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맞춰주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파악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구조를 직접 설계해서 제안한 거예요. 이건 협상의 교과서 같은 방식이에요. 배터리 쪽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을 추진하면서 배터리 공급이 급해졌거든요. 근데 배터리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중국 회사들은 미국이 안보 이유로 견제하고 있고 일본 회사들은 기술력이 한국만 못하고 결국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랑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시작했어요. 정부 대 정부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업 대 기업으로 협력 관계를 촘촘하게 엮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져요. 왜냐면 한국을 때리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같이 피해를 보거든요. GM이나 포드가 백악관에다가 한국이랑 싸우지 마세요. 우리 배터리 공급 끊기면 우리도 죽어요. 이렇게 로비를 하게 되는 구조인 거예요. 조선 쪽에서도 협력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해군 함정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조선 산업이 많이 약해져 있어서 한국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한국은 이걸 기회로 삼아서 미국 조선 산업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기술 이전도 하고 합작법인도 만들고 미국 내에 조선 설비도 투자하고.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단순히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인 구조에서 벗어나게 돼요. 서로 얽히고 설켜서 누구도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히 느낀 게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히 이번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미 관계의 기본 구조를 바꾸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안보에서 한국이 미국한테 의존하는 구조였잖아요. 북한 위협 때문에 미국 군대가 한국에 주둔하고 있고 그 대가로 한국이 통상 문제에서 어느 정도 양보하는 시기였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경제 쪽에서도 미국한테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조선. 이런 핵심 산업에서 한국 없이는 미국도 힘든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가 진짜로 대등해지는 거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서로 필요해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저는 20년 넘게 한미 관계를 다뤄왔는데요. 한국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솔직히 감탄이 나왔어요. 한국이 언제 이렇게 성장한 거지 싶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한국한테 자기 위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이 가진 카드가 뭔지를 스스로 깨닫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설계하기 시작한 거죠. 역설적이게도 트럼프의 협박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셈이에요. 2026년 1월 26일에 시작된 이 소동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건 몇 주가 지나서였어요. 공식적으로 25% 관세 인상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SNS에 올렸던 그 위협은 결국 위협으로만 끝난 거예요. 한국과 미국은 실무 협상을 통해서 관세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어요. 외교적 수사이긴 하지만 적어도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린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이 당연히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미국이 밀어붙이면 결국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굴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트럼프가 먼저 말을 바꿨어요. 24시간 만에요. 대체 뭐가 달랐던 걸까요?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예전에 한국이랑 협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근데 한국은 변해 있었어요. 경제 규모도 커졌고 핵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고 자기 위치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한국은 10년 전, 20년 전의 한국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는 협상에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 한국을 압박하는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 돈을 약속해놨으니까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돈이 우리 발목도 잡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 투자를 자기 공약 이행의 핵심 성과로 내세웠거든요. 만약에 한국이랑 관계가 틀어져서 투자가 무산되면 트럼프 본인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는 구조였어요. 레버리지라고 생각한 게 사실은 상호 의존이었던 거예요. 한쪽만 잡아당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줄이 양쪽에 연결돼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25% 관세를 발표했을 때
한국 시장은 끄떡도 안 했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협박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챈 거예요. 자기 돈이 걸려 있으니까 분석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우리 백악관 참모들보다 한국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읽고 있었어요. 시장의 반응을 무시하면 안 됐어요. 네 번째는 국내 정치가 외교를 제약한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한국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국내 상황이었어요. ICE 사건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고,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시달리고 있었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동맹국이랑 싸움을 키우면 정치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외교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내 정치랑 항상 연결돼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강하게 나가고 싶어도 국내 상황이 발목을 잡으면 한계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협상에서 시간은 중요한 변수라는 거예요. 한국은 급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거기서 판결이 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압박해도 허둥지둥하지 않았어요. 기다릴 수 있는 쪽이 협상에서 유리해요.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고 우리는 그걸 과소평가했어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을 좀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동맹이니까 우리 편이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어느 정도 맞춰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없이는 안보도 위험하니까 결국 우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강국이 됐고 반도체랑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에서는 미국도 한국 없이는 힘든 상황이에요. 문화적으로도 한류라고 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요.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성장해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려고 했던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갑이고 한국이 을인 관계였다면 앞으로는 좀 더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여전히 더 큰 나라이고 군사적으로 한국은 미국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변함없는 현실이에요. 근데 경제 쪽에서는 이제 한국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에 트럼프가 24시간 만에 말을 안 바꿨으면 어떻게 됐을까?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한국이 정말 굴복했을까?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랬으면 양쪽 다 피해를 봤을 거예요. 한국도 타격을 받았겠지만 미국도 반도체 공급이 불안해지고 배터리 확보가 어려워지고 조선 협력이 틀어지고 3,500억 달러 투자가 무산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을 거예요. 결국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 됐을 거예요. 트럼프 주변의 누군가가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24시간 만에 말을 바꾼 거예요. 저는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수많은 협상을 경험해봤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한국 건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협상에서 이긴다는 게 뭔지, 지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은 트럼프 행동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